그리고 참고로 리뷰도 모멘텀과 비슷하게 세미나 보통 3개가 있는데 그걸로 리뷰를 각각 작성해 주셔야 되고 AI 사용 같은 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발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이번 세미나 첫 발표를 맡게 된 오기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성구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갔는데 강성구 교수님이 데이터 마이닝 쪽을 원래 박사 때 하셨고 그리고 그거 연장선으로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분야나 아니면 추천 시스템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추천 시스템보다 이 검색 분야의 전통적인 부분을 좀 따라가 보는 게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 방학 스터디 때도 그렇고 이번 방학 때는 좀 IR 쪽 분야를 파보고 싶어서 여러분에게도 인트로덕션 교양 느낌으로 한번 소개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 IR의 기본 개념 간단하게 시작하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더라고요. 저도 구글링 해보니까 그 부분 좀 언급하고 또 IR이 이만큼 다양한 도메인에서 사용이 된다. 그 부분도 연결시켜서 라그 쪽이나 LLM 쪽에 어떻게 좀 트렌디하게 바뀌고 있는지 또 제가 옛날에 헷갈렸던 게 전통적인 이런 IR이랑 추천 시스템 그리고 라그 이런 거의 차이점을 표로 한번 생성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이제 우리가 기업이나 아니면 관공이나 이런 거에 특히 한국은 디지털 데이터화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데이터가 끊임없이 막 생성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전통적 DB 스타일이 아니라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넘어 레이크하우스 수준으로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쌓이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어떤 고도의 이제 텍스트 단에서는 고도의 LLM을 발달하더라도 이걸 잘 활용하고 잘 검색하고 잘 요약해서 뽑아내는 능력이 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이렇게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팩트들이 떨어지는데 저희는 이제 IR이라는 낚싯대로 통통배 위에서 이제 낚시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번 제미나이한테 시켜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09년에 제안된 혹은 그 훨씬 이전에 제안된 IR 시스템의 기본 구조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탑 K까지 순서대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1번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일단 있어야겠죠.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뭐 웹페이지 분야의 문서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위키독스나 이런 그냥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일 수 있겠고요. 혹은 뭐 구글 같은 데서는 이메일 같은 데이터도 대량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 혹은 저는 공부는 안 해봤는데 이미지 분야도 어떻게 검색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텍스트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혹은 반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이걸 맨 처음에 많이 컬렉션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럼 이 엄청나게 긴 텍스트 혹은 컨텍스트를 그냥 다룰 수는 없고 그걸 요약해서 요즘에 벡터DB 형태라고 하죠. 그걸 인덱싱 하여서 저장해야 그걸 빠르게 검색하는데 용이하여 두 번째 단계로 인덱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는 이렇게 잘 저장되고 구축된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쿼리, 질문을 이제 3번에서 던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쇼핑 데이터라고 하면 뭐 남성들이 관심 있는 뭐 탈모에 좋은 뭐 샴푸나 린스를 뭐 추천해 뭐 찾아줘 이러면 이제 쿼리 프로세싱은 또 쿼리 자체를 이해하는 또 별도의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원하고 있고 이런 렉시컬한 성질이 있고 이런 건 오타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잡아내는 기본적 전처리 및 인베딩 과정이 거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더크만스와 이제 쿼리들이 만나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쿼리에서 이제 탈모 관련 샴푸를 찾아달라 했으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샴푸 관련된 그냥 정확하게 일치된 문서들을 쫙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탈모나 혹은 뭐 탈모 예방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통적으로는 이제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6번에서는 이제 랭킹을 매기게 돼요. 이것도 이제 점수 기반으로 할 수 있는데 쿼리와 가장
유사한 거는 뭐 0.9점 뭐 이렇게 나오겠고, 좀 덜 중요한 건 0.88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탑 K는 임의로 선정하곤 하는데 보통 도메인마다 다르고 실험할 때는 한 10, 25 그냥 이 정도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쿼리와 가장 관련성 있는 더큐멘트들을 뽑는 시스템이다. IR 시스템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도메인을 들어갈 때 항상 헷갈리는 게 태스크나 아니면 매트릭 같은 거를 안 살펴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맨날 사경을 헤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주 쓰이는 매트릭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전이나 리컬 같은 경우에는 미리 타겟 도큐먼트를 정해놓고 이걸 얼마나 잘 맞췄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매트릭들이고, F1 스코어는 이런 프리시전과 리컬의 조합 평균을 해서 좀 밸런싱을 맞추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MAP랑 NDCG 같은 경우에도 IR 분야에서 혹은 문서 처리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MAP는 이제 쿼리가 여러 개일 때를 동시에 고려해서 시스템의 어떤 평균적인 성능을 측정하는 그런 장치이고, NDC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잘 맞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거랑 덜 중요한 거가 있을 수 있어요. 탑 10 안에서. 예를 들어 1, 2위를 맞추는 거에 어떤 잘함과 10등, 20등을 잘 맞추는 거의 잘함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시킨 게 NDCG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뭔가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 뭐 로스쿨에서 이제 졸업을 한 변호사 김 로스가 이제 저작권 침해 사례를 그 변호사 DB 뭐 자료 검색 DB에서 쫙 검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사건에서 진짜 사용해야 되니까 정확도나 그런 안정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파지티브하게 히트하는 레이트보다는 아닌 거를 잘못 파지티브로 분류하는 그런 오분류를 줄이는 게 좀 더 그런 어떤 도메인상에서 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메인마다 매트릭이 좀 다르게 사용될 수 있고, 그래서 매트릭을 사전에 어떤 도메인을 적용하기 전에 미리미리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NLP뿐만 아니라 어느 과학 분야에 막론하고도 좀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해서 언급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 SQL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제 뭐 셀렉트 뭐 에스터리스크 해가지고 쫙 뭐 다 뽑아라 이런 식으로 쿼리문을 날리는데, 그거를 이제 전통 기본적인 DR이라고 데이터 리트리버리라고 하면, 그럼 IR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표를 정리해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일단 다르죠. RDB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아주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저장되어 있는 게 이제 DB 시스템이고, 이제 저희 같은 IR은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범용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쿼리도 자연어 쿼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SQL 기반의 어떤 서치들은 서치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론적이나 어떤 유사한, 예를 들어 뭐라 그러죠? 비슷한 유의어 같은 거를 찾아주질 못해요. 그냥 아주 정확하게 스페이스 하나만 틀려도 못 찾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IR이 그런 검색에서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R 분야에도 히스토리가 나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 이 켄트라는 사람이 1955년에 이 사람이 도서관에서 뭔가 답답했나 봐요, 검색하는 게. 그래서 펀치카드랑 릴테이프 같은 물리적 기계 정보 시스템을 일일이 뭔가 처음으로 정리해보고 실험해보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때 여기서 처음 프리시전과 리컬 같은 어떤 문서 분야의 매트릭 같은 거를 잘 정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크랜필드 실험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처음으로 체계화적으로 정보 검색 실험을 수기로 손으로 이제 한 최초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8,000개라는 좀 유의미한 숫자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 또
네, 이거를 단어를 이제 단어 그 자체 렉시컬한 표현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벡터화 시켜서 뭐 여기서 원한 임패딩을 사용했겠죠. 좀 자동화하려는 최초의 시도가 64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IR이 좀 저에게 있어서 좀 흥미로운 점은 저는 되게 여기저기 호기심이 많은 편이고 뭐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데 이 IR 분야가 라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도메인 확장성이 좋고 또 수요도 최근에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산업계에서 혹은 학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재밌어서 뭐 사례를 보면 법률 분야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법률 검색 혹은 판례 검색 이런 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많았고 요즘은 이제 비전문가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볼 수 있겠고 또 메디컬 분야도 흥미로운데 이게 메디컬이라고 해서 너무 전문적인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라 임상학이라고 해서 그 환자의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잘 검색하고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의학 분야 중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백질 예측하는 그런 아주 어, 멋진 연구 말고도 이렇게 더큐먼트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아카데믹한 논문들 아카이브에 쫙 쌓여 있잖아요. 그런 거 싹 긁어 모아서 하는 연구들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모델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마존 같은 경우 혹은 메타 같은 경우 SNS나 이커머스 분야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피드 추천이나 광고 추천 혹은 사용자의 개인화된 어떤 상품 추천 이런 게 지금 돈이 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파이낸스는 뭐 전통적으로 뭐 보험이나 대출 승인 이런 건 너무 유명한 문제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진짜로 쿼리랑 더큐먼트를 아까 유사도를 제가 구한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그걸 했을까? 이건 제가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대충 본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좀 새롭네요. TF-IDF라고 해서 쿼리도 하나의 어떤 짧은 센텐스로 된 문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큐먼트들은 그냥 그 센텐스가 여러 개인 문서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 문서와 문서 간의 유사도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쪼개는 겁니다. 단어로. 뭐 I, am, 제, 이윤 뭐 이런 식으로 쪼개면 되겠죠. 그럼 각각을 이제 하나의 빈도수 1짜리 단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윤이랑 컬이랑 이제 더큐먼트에 재윤이라는 게 매칭이 되면 뭔가 이거 유사하니까 이 더큐먼트 사용자한테 제공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빈도수 기반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빨간색 밑에 M, R, is, the, this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너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혼동되고 섞이고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IDF라는 거를 도입을 합니다. TF는 그냥 등장 횟수고 IDF는 다른 문서에 없을수록 이 단어가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MRES는 다른 문서에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의 IDF는 거의 0일 겁니다. 그래서 재윤이라는 어떤 단어가 이 어떤 스페시픽한 더큐먼트에 존재한다. 그럼 IDF 값이 높아서 이런 불용어들에 대한 어떤 성능 저하를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부족해요. 이게 익스포넨셜 하지 않고 서로 리니어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에머리스 이런 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우리가 억누른다고 억눌러도 이미 튀어나오는 이 그래프에서 성능이 그냥 튀어버립니다. 에머리스가 너무 많으면. 그래서 BM25라는 기법도 있어서 잠깐 갖고 왔는데 이름이 베스트 매치 25인데 뭐 가중치를 뭐 75%뭐 이런 걸 해가지고 2호라고 붙은 것 같고 베스트 매치는 뭔가 자기들이 잘했나 봐요. 그렇죠. 이것도 한참 전에 나온 거예요. 이것도 아주 전통적인 렉시컬 기반의 그 유사도 측정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약간 복잡해서 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페이지 랭크라고 해서 1990년도에 이 위키백과 내용을 보면 스탠포드에 재직 중이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새로운 검색 엔진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했다. 이 사람들이 스탠포드 나와서 구글이라는 걸 차렸고 이 구글을 필두로 이 페이지 랭크 기법을 활용한 어떤 웹 서치 분야에 아주 그래프화를 시켜서 하이퍼링크끼리 그래프화 시켜서 그 문서를 검색해주는 서치 엔진 뭐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아주
선두 분야를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실 이 분야는 거의 완성됐어요. 도큐멘트 중에서 가장 긁어오기 쉬운 게 사실 HTML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뭐 새로운 NLP 방법론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일바따로 지금 IR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렇게 웹에서 지금 완성되고 아주 이쁜 모델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이제 뭐 아카데믹 분야에 뭐 아카이브에 있는 논문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쇼핑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완성된 어떤 그래프 기반의 어떤 검색 모델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트랜스퍼하는 연구들, 혹은 그렇게 트랜스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덧붙이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이 지금 아주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네,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좀 거의 이제 네, 이제 버트라는 어떤 내추럴 랭귀지 분야의 랭귀지 모델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 벡터화 하는 거가 좀 더 쉬워지고 잘해지고, 벡터화를 함으로써 의미를 좀 더 잘 뽑아내고, 이런 아주 저희에게 있어서는 고마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래서 쿼리 왼쪽에 이제 쿼리 인코더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 더큐멘트 인코더 보라색 이렇게 있죠, 각각. 이제 각각은 아마 다르게 컨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거를 사용해서 따로 학습을 시킬 거예요. 아마 포지티브한 셋도 만들고 네거티브한 셋도 만들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인베딩 벡터 각각을 만들어서 둘 간의 어떤 코사인 유사도로서 둘의 유사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의 장점은 우리가 도큐먼츠가 사실 이 IR 분야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도큐먼츠가 한두 개면 괜찮은데 이 웹에서 긁어올 수 있는 데이터들은 거의 10만, 100만, 억 단위예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계산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한 어떤 그 논문에서의 포인트가 되는 논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을 보면 오프라인 익스트랙션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고, 요게 없으면 너 땡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요 듀얼 인코더, 듀얼 인코더라는 말은 이제 인코더를 두 개 썼다는 거겠죠. 이 듀얼 인코더 관점이 되게 좋은 게, 쿼리는 이제 사용자가 사용할 때마다 인코딩 하면 되는 거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준비한 도큐멘트에 대해서는 벡터를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미리미리 GPU 써가지고 돌려놓고 저장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좋은 게 용량도 저하되고 줄어들고, 또 사용자가 쿼리만 인베딩 태워서 그때 벡터끼리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 측면에서 이 듀얼 인코더가 아직도 많이 쓰이고 빼놓으려 뺄 수 없고 퍼스트 스테이지로서 되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찾아보고 싶으신 분은 DPR 논문이 있더라고요. 전 안 읽어봤는데 아직 유명하다고 해서 읽어봐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벡터화를 하면 아무래도 쿼리 따로, 도큐멘트 따로 해서 그 이해 능력이 좀 개별화되고 사실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인코더에 다 때려 넣으면 좀 더 파인 그레인드한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의 인코더에 이렇게 중간에 세퍼레이션 해놓고 센텐스 A가 쿼리고 센텐스 B가 이제 도큐멘트겠죠. 두 간에 이제 세퍼레이션 토큰 넣고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버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CLS 토큰에 출력 토큰이 나오잖아요. 그 히든 토큰에 클래시파이어 해가지고 이거 유사한지 안 한지 요거를 이제 학습을 파인 튜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의 단점은 이제 반대로 듀얼 인코더와 다르게 이게 쿼리가 개입이 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인코더에, 그럼 도큐먼트도 따라서 10만 개, 2천만 개를 쿼리가 하나 왔을 때 그걸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뭐 그냥 지구가 멸망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언제 쓰느냐? 그래서 투 스텝 그 방법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니셜 리트리벌, 주황색이 이니셜 리트리벌이고, 두 번째 방법론으로 우리가 좀 더 성능이 좋았다고 알려진 크로스 인코더 기반의 리랭킹, 그래서 제목에 보면 Retrieve then Re-rank Stretch가 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거의 베이스라인급으로 이 파이프라인 혹은 프레임워크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제 생각에는 뭐 엔드투엔드로 뭐 줄여질 것 같긴 한데 이게 너무 효과적이어서 특히
이렇게 10,000개 단위의 도큐먼트를 사전에 빠르게 쿼리 하나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한 다음에 주황색 부분에서 이런 100개로 한 후보군을 추릴 수 있겠죠. 탑 100 정도 해가지고 이런 건 어느 정도 속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탑 100에 대해서만 실시간 크로스 인코더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100개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 순위를 매기고 꼴등부터 1등까지 줄 세운 다음에 탑 5를 고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스폰스의 기반으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리랭커가 특징은 성능은 좋은데 오프라인이 아니다라는 주요한 특징을 뭔가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개의 개념을 구분하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최근에는 당연히 이 리랭커도 그냥 버트 기반이 아닌 디코더 올리 뭐 GPT나 아니면 라지 랭귀지 모델, 뭐 제미나이, 뭐 GPT-4 이런 알려진 그냥 챗봇 기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그냥 다 프롬프팅 해가지고 쿼리랑 도큐먼트를 다 때려 넣습니다. 아주 똑똑해요 사람들, 그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센텐스 A, 센텐스 B, 쿼리 하나, 도큐먼트 하나, 쿼리 하나, 도큐먼트 하나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어요 도큐먼트를. 그래서 이게 시간 소요, 타임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LLM의 특징은 그 컨텍스트 입력 길이가 조금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할 처리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형광펜 보시면 쿼리 하나에 패시지가 이제 도큐먼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큐먼트 1부터 n까지 다 때려 넣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쿼리 하나에 대해서 도큐먼트 하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쿼리 하나에 대해서 도큐먼트 n개를 한 번에 랭킹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저기 밑에 보면 대괄호 4, 대괄호 2 순서대로가 랭킹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하도록 마치 그냥 챗봇과 대화하는 식으로 리랭킹을 시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성능이 지금 크로스 인코더 기반보다 좋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LLM이다 보니까 또 LLM을 공부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도큐먼트 분야의 LLM도 어떤 단점들 이런 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것 중에 포지셔널 바이어스 혹은 러스트 인 더 미들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크로스 인코더 기반은 QD 페어를 하나하나씩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 오버헤드가 조금 발생할 수 있는데 LLM 베이스는 한 번에 쿼리랑 도큐먼트 막 20개 한 번에 빡 넣으면 그게 뭐 5번, 1번, 3번, 19번, 17번 이런 식으로 텍스트 기반으로 출력이 돼서 너무 아름다운 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 차이가 주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가 있다고 했던 게 LLM에서 그 러스트 인 더 미들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 포지셔널 바이어스라는 걸 언급을 해요. 이 부분 살짝만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른 LLM 연구하시는 분들에도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LLM에 넣을 수 있는 그 컨텍스트 윈도우 한계가 있어요. 이론상. 예를 들어 뭐 100만 토큰이라고 해볼까요? 그 100만 토큰을 다 사용한다고 해서 퍼포먼스가 옵티멀한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우리가 그 먹을 수 있는 게 목 끝까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듯이 LLM도 이론상으로는 요만큼 넣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넣으면 러스트 인 더 미들, 즉 가운데 있는 애들은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차근히 살펴볼게요. 이게 쿼리 하나를 던졌는데 답변을 한 accuracy를 나타낸 그래프들이에요. 보면 하나의 그림 맨 왼쪽 그림에 보면 first에 있는 부분은 높고 fifth에 있는 거는 낮고 10th에 있는 거는 조금 높죠. 이게 같은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문서의 위치, 프롬프트 문서 위치에 따라서 답변 퀄리티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lost in the middle이고 특히 중앙에서 좀 떨어진다. 이게 이제 직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뭐 비문학 같은 거 하면 두괄식, 미괄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듯 얘네가 학습을 할 때도 그 포지션에 따라서 그 언더스탠딩 능력이 좀 다르게 되도록 우선순위를 좀 둔 것 같아요. 얘네들도 학습을 할 때. 그렇듯 우리가 이렇게 2000개 정도 토큰을 할 때는 그나마 조금 이 곡선이 평평해요. 근데 4000,
6000으로 갈수록 그 성능 하락이 굉장히 극심해집니다. 즉 이렇게 6000개 넣을 수 있다고 해서 프롬프트에 다 때려 넣어버리면 이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거는 공평함도 중요하잖아요. 모든 도큐먼트들을 공평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10번째라는 이유로 나는 중간에 껴있다는 이유만으로 랭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이제 전신주 아시나요? 전신주라고 가로 그 통신 전신주 있잖아요. 이게 여름이 되면 거리가 너무 멀면 아스팔트 바닥까지 쭉 늘어집니다. 그 가운데 부분이. 그런 것처럼 이 전신주의 간격을 아무리 늘릴 수 있더라고 하더라도 진짜 그렇게 늘리면 안 되고 적당히 이제 그 간격을 좁게 해야 중간이 축 늘어지지 않는다. 이런 좀 직관을 활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LLM의 그 더큐먼트 분야의 LLM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NLP 연구하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IR이랑 레커멘데이션은 또 뭐가 살짝 다르고 또 라그라고 들어봤는데 거기도 리트리브라는 걸 들어봤는데 이건 뭐가 다르지 하실 수 있고 저도 그래 왔어서 한번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봤는데 먼저 목적은 IR의 경우 정확한 쿼리에 맞는 도큐먼트를 찾는 것. 반면 추천 시스템은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생성해 주는 거 이런 느낌이고 또 라그의 경우 굳이 검색해 달라고 하지 않는데 근거를 위해서 검색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 또 핵심 원리는 그래서 IR이나 라그는 거의 비슷한데 이 추천 시스템의 경우 유저라는 특별한 객체 그리고 아이템이라는 특별한 객체가 있어서 요거의 상호작용을 또 분석하는 그 하나의 연구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IR과 추천 시스템이 좀 구분되는 게 특징적인 것 같고요. 또 라그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션이 목적이기 때문에 리트리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활용해서 제너레이션을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또 데이터들도 좀 다르죠. 우리는 IR 분야는 뭐 웹페이지나 뭐 기사 이런 거를 랭킹하는 게 목적이라면 추천 시스템은 또 랭킹하는 게 주요 목적이겠죠. 근데 분야가 좀 더 비정형적 데이터에 좀 더 많고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은 CV나 어떤 오디오 쪽의 분야가 결합되는 게 많아서 멀티모달 하시는 분들이 추천 시스템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고 서머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장성구 교수님 아이디어랩에서 이제 2주째 공부하고 있는 감자다. 근데 여러 도메인에 IR이 많이 적용돼서 되게 재밌다. 특히 투스텝 Retrieved and Re-rank 프레임워크가 되게 탄탄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보고 있고 최근엔 LLM을 필두로 한 리랭킹 도구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의 프로블럼 솔브도 따라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스터디랑 프로젝트 때문에 그냥 빠르게 시간 아낄 겸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그 발표 주제 비슷하게 해서 IR 분야의 10강짜리 한 8시간? 토탈 러닝 타임 8시간 되는 강의를 추천을 받았어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혼자 들으라고 했는데 제가 몰래 학회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고급 정보니까 여러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일요일마다 한 2강씩 리뷰 올리는 식으로 하고 벌금이 있긴 한데 뭐 다시 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랑 해서랑 일단 둘이 또이또이 해가지고 하고 있고 난이도가 지금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모델링 해봤자 이게 2021년, 2022년 강의가 최신이라 LLM 거의 다루지 않고 버트 트랜스포머 복습하는 느낌으로 중간에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서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창우형도 하지만 주말 기상 인증용 방으로 할 것 같긴 합니다. 또 저 이거 해서가 오늘 아파가지고 홍보 의뢰를 맡겼는데 알코올이 이제 아주 유서 깊은 그 아이코 알고리즘 동아리인데 이거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네, 실력도 좋고 취업도 잘 되고 인맥도 쌓고 네 저도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넣으시고 나중에 빼시는 식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온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프로젝트를 제안을 할 의무가 있어서 해봤는데 요즘 그 정보관 1층이나 뭐 2층 가보면 포스터에 엄청 재밌는 공모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쿠 똑똑한 사람 많은데 한번 같이 서로의 버스 기사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 특히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데드라인 이슈 때문에 외교 분야 쪽 관심이 많았는데 그거는 이제 못할 것 같고, 왜냐면 내일 모레까지 거의 마감이라 30일까지 뉴스 빅데이터 그 비카인즈라고 원래는 사기업이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2년 전에 이게 정부 공식 누리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돈을 아주 쏟아부어서 뭔가 해커톤도 많이 열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문체부에서 하는 게 또 예술 분야에서 그 공연 예술 뭐 콘서트 예약하는 데이터 뭐 있고 이런 정도 서비스 만드는 공모전 있고 해서 요거는 우리랑 취지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뭐 빅데이터 뉴스 빅데이터 요 정도는 좀 재미 있을 수 있겠다 해서 관심 있는 데는 네, 노련에 혹은 그 나중에 구글 폼 올라오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발표하실 분, 네, 나와주세요. 녹음? 녹음. 녹음. 여기서 할 거야? 아니 이걸로 할게. 그럼 어떻게? 아니 내 컴퓨터로 한다고. 그럼 녹화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화면이 녹화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 여기서 내가 여기서 띄워줄게. 아니야 나 PPT를 개 많이 보고 있어. 지금 올려도 괜찮아. 그래? 지금 PPT만 올려. 이렇게. 저희 그 녹화 이슈가 있어서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이걸 안 끊고 바로 하면 되거든. 그래서